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되게 길다고 생각했던 연휴가 마지막 날까지 왔습니다. 어느새 내일이면 이제 다시 또 새로운 한 주가 증시의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 2월 12일인데요. 이제 긴 연휴가 지나갔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이슈들이 막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당장 내일이면은 미국의 CPI가 공개가 됩니다. 1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제 금리 정책을 마련하고 수행을 할 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금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방향은 뭐 지금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 어, 우리 지금 투자자들은 아주 민감하게 봐야 돼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방향.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또 나올 그 생산자 물가 지수,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잘 봐야 되고 아주 중요한 한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MSCI 그 258 11월에 정기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이제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어떤 종목이 빠져나오게 될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략적인 이런 종목들이 이제 편입이 될 거예요, 편출이 될 거예요, 뭐 편입이 되려고 될 걸로 알았지만 편입이 사실상 안 될 거예요 등등이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었고 증권사 리포트로 나오고 있었고 또 최근에 제가 또 다뤄드리기도 했었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는 수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여러 가지 기대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정작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다 13일 날 MSCI와 CPI가 일단 있다는 거 이번 주에. 그래서 CPI, PPI, MSCI 세 가지 이슈가 이번 주에 증시를 뭐 들었다 놨다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이제 이번 주, 왜냐면 4일간의 긴 연휴를 지내왔기 때문에 뭐 저도 어제 수급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시장을 좀 전망을 해보고 또 우리 회원님들이 신청해 주신 새 종목에다가 2차 전지들 지금 이번 주에 주가가 시장이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을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 어, 일단 이번 한 주가 4일, 거래일이 4거래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제, 아주 타이트한 느낌도 좀 있고, 또 아마, 생각보다는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를 숨가쁘게 4거래일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미국의 3월 10, 그 FOMC가 아직 그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이제 높기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동결을 하느냐, 뭐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이창용 총재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FOMC가 나올 때도 파월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아마 우리도 이번에 전체적인 이제 그 서머리, 세계 경제에 대한 서머리, 한국 경제에 대한 서머리, 또 전망 이런 것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시고 아주 중요하다고 맨날 말씀을 드리고 한국은행 총재 브리핑만 제대로 한번 들어도 또 기자들과 질의응답 그날 뭐 유튜브 통해서 다 공개가 되고 생방송도 되고 이런 뭐그 끝나자마자 기사로 막 수십 개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관심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 요약된 내용을 기사로 읽으실 수 있고 또 다음날 오전쯤에 어, 증권사 리포트로도 나오고 하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 공부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특히 이제 금리가 인상 시기를 지나가다가
동결을 거쳐 이제 인하로 돌아서기 직전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이를 좀 전망할 수 있거든요.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그런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캐치하시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 13일 날 이제 1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그 1월의 CPI는 시장의 전망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전달보다는 0.2%, 1년 전보다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대략 2.9% 정도 상승, 할, 2.9% 이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물가가, 이게 이제 이번에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CPI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한 달 전에 미국의 12월 CPI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PPI가 낮아졌습니다. 그 PPI 때문인데요. 자,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한 달 전에 나온 전망 그 기사입니다. 보면은 12월에 PPI가 전달 대비해서 하락했고 3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 다만 코어 CPI라고 부르는 헤드라인 CPI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상승했다가 뭐 빠졌다가 하면서 이게 국제 정세에 따라서 좀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게 불안정하다는 이제 전망도 나왔었고 또 3월에 금리 인하 시장은 기대하고 있지만 너무 이르다 하면서 완전히 뭐 1월에 일축을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어떨까? 지금 미국의 패드워치를 보면 이게 위에 보시면은 그 2024년 3월 20일에 열릴 패드 미팅, 패드워치, 그러니까 패드 회의에 FOMC 회의에 대한 이제 이 전망치입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커런트라고 괄호하고 되어 있는 525, 550 이게 이제 커런트 타겟 레이트 지금 현재의 기준 금리가 525, 550에 맞춰져 있는데 동결될 거라는 거죠. 82.5%가. 이게 어제 84%, 일주일 전에 80%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80%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동결 쪽으로 이제 시장은 가닥을 잡고 있다. 왜? 시장이 계속 이제 FOMC도 그렇고 계속 3월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럼 5월은 어떨까요? 1356 상반기에 1356 4번 FOMC가 있는데 자 5월 1일에 있을 페드 미팅 전망치 보면 현재 52550은 16.2%로 급격히 낮아지고 어제 39.3에서 16.2로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525가 69.8로 갑자기 어제 52.2에서 갑자기 확 높아졌습니다. 금리를 하나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하루 앞두고 이제 이틀 앞둔 거죠. 이틀 앞두고 나온 전망. 미국의 이제 이 패드워치 매일매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69.8 거의 70%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5월 금리 인하 쪽으로 시장의 기대와 관심이 갑자기 확 쏠리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3월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의 금리 동결 이슈가 3월 20일 날 딱 지나가고 나면 시장의 관심은 급격하게 5월로 쏠릴 가능성이 있고 5월부터 금리 인하되는구나라고 기대가 다시 시장을 밀어 올릴 가능성. 이걸 좀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월은 아니고 5월의 금리 인하 쪽에 시장의 미국의 이제 관심이 쏠려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청해주신 종목 세 종목 중에 먼저 이제 제우스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우스, 그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한국선제 요 세 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뭐 반도체 업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 실적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이유는 무상증자 이슈. 이제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먼저 제우스 보면은 반도체 제조 장비 부문 중에 특히 반도체 세정 장비, 반도체를 씻어내는 세정 장비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71.28%, 이제 3분기 기준으로 7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도체 세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산업용 로봇하고 이제 진공 부문에서 산업용 로봇 및 펌프라는 것이 20% 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와 산업용 로봇 요 두 가지, 물론 반도체 세정이 훨씬 크지만, 매출 비중이 훨씬 크지만 산업용 로봇에 대한 기대도 같이 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적을 보면은 분기 실적을 보면 4분기까지는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까였어요. 특히 1분기 때 뭐 영업이익 3억 원, 2분기 때 1억 원 적자, 3분기 때 38억 원에 비해서 4분기에 70억 원으로 늘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절반, 반토막으로 작년 한 해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올해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작년에 1분기 3억 원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100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뭐 3,094%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2분기도 영업이익이 15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하고 올해는 와, 실적이 엄청 좋아지겠구나, 이거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제 3분기 때 매출액이 1,300억 원대로 늘더니 작년에 970억 원으로 줄었던 매출액이 안 줄어요. 오히려 더 늘어나죠. 1,340억 원으로. 2분기 때도 1,460억 원으로 매출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급격히 늘면서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서 흑자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큰 폭의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최근에 제우스의 주가가 막 엄청 요동치는 이유는 이제 무상증자였습니다. 1월 2일 날 무상증자 결정이 나와서 한 주당 2주씩 준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호하면서 주가가 확 뛰었죠. 그런데 제가 늘 진짜 아마 수십 번, 아마 100번도 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무상증자는 결정이 나오면 와, 한 주당 2주씩 공짜로 준다고 하면서 일종의 착시효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뭐 가치가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은데 착시효과 같이 갑자기 주식이 이제 보유 주식이 확 늘어나니까 주가가 튑니다. 그런데 이 새로 이제 공짜로 주는 그 한 주당 2주씩의 그 2주 새로운 물량이 시장에 딱 들어오고 나면 그때 이제 주가가 좀 빠집니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 언제였죠? 2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신주가 쏟아져 들어오는 날이었고, 보통 이렇게 되면 이 제우스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대형 세력이 이 물량을 이제 시장에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요동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상증자는 처음에 유상증자 결정이 나오면 아이고 회사 돈이 없구나 하면서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주가가 확 빠집니다. 뭐 많이 빠지는 업체들은 뭐 20%씩 빠지고 보통 10% 이상씩 막 빠집니다. 그 유상증자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상증자가 성공하느냐, 증자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투자를 목적으로 내세울 수도 있고, 뭐 인수를 목적으로 내세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결국은 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좀 오래 걸려요. 한 두어 달 걸립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처음에 악재로 받아들인 다음에 나중에 올라가는 경우, 무상증자는 처음에는 호재처럼 받아들이지만 결국 주가가 다시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제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얼추 원래 있던 가치만큼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1월 초에 나오고 나서 이제 2월 8일까지 그 시간 동안에 1월 17일 신주 배정 기준 이 1월 17일까지 갖고 있으면 이 2주를 받게 되는데, 이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장 예정일 2월 8일 전에는 이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수급을 보면 역시나 최근 1월부터 이제 한 달 동안 개인만 82만 주 넘게 사고 있고, 특히 기관이 68만 주를 팔고 있고 외국인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2월 8일 들어오기 전에 외국인은 이미 선제적으로 한 10만 주 정도 덜었고, 기관은 8일 날 당일날 10만 주 이제 넘게 덜었습니다. 이게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등등이 골고루 매도를 했고요. 주가는 이제 17,000, 그러니까 한 주당 두 주씩을 줬으니까 그 17,700 얼마, 770원 1월 16일 날 맞춰진 이후 17,450원으로 지금 주가가 약간 더 이제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가치 그대로 17,000원대에서 18,000원, 21,000원, 22,000원대까지 막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17,000원대로 돌아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은 주가가 크게 이제 작년 7월에 6, 7월에 크게 올랐다가 10월까지 가라앉았다가 그다음에 다시 11월 이후에 이제 실적 기대감 등등으로 쫙 올라갔다가 1월 들면서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이걸 더 밀어 올렸죠. 그래서 10,000원 밑에 9,000원대까지 빠졌던 주가가 23,7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1월 22일 날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살짝 반등이 16,000원대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었지만 재차 이제 하락해서 음봉을 만들어낸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결국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상증자 이슈 다 지나가고 결국에 원래 무상증자 나오기 전 무상증자 1월 초의 가격을 보면은 딱 지금 가격대 비슷하죠. 여기까지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올라갔던 23,000 얼마까지 올라갔던 부분을 다 내려놓은 건데요.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부터는 실적으로 간다. 그럼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제 무상증자로 인해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예전보다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워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어려워지는 가능성. 그래서 주가가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좀 있지만, 만약에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면 그마저도 다 뛰어넘는, 그래서 상승을 할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생각보다는 좀 별로네라고 하면은 주가는 또 다시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에 1분기, 2분기 이 실적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컨센서스 보여드린 것처럼 그 컨센서스가 실제로 예상치대로 나오느냐, 아니면 예상치보다 더 나오느냐, 아니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위로 방향을 잡느냐 아래로 방향을 잡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될 거고요. 제가 선을 그어놓은 거는 결국은 매물대가 지금 1년치 일봉을 그려놓고 보면 매물대가 16,800원, 16,900원, 대략 17,000원 언저리에 긴 매물대가 바닥이 있죠. 그러니까 한 16,000원대, 17,0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이제 주가가 더 빠지기 어렵고 아마 실적을 한번 확인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올 거다. 그럼 대략 한 16,500원에서 지금 60일선 있는 16,000원대 중반에서 18,000원 그 사이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오르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좀 빼지 빠지면 그래도 실적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올리면서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서야 이제 아마 주가가 방향을 1분기 실적 정도가 나오고 나서 방향을 잡을 겁니다.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중요한 게 2024년 실적의 가늠자 역할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년 중 실적 중에 분기 실적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1분기 실적이에요. 그래서 제우스 역시 1분기 실적을 잘 살펴보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SKI 테크놀로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전지 분리막 회사,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더니 3분기에 79억 원 흑자를 내고 4분기에 269억 원 흑자를 냈는데 매출액이 떨어졌어요. 1,725억 원으로. 무슨 말이냐면 매출이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는 건 아꼈다는 거예요. 아꼈다는 거. 뭔가 지출, 투자 이런 것들을 아껴서 영업이익을 크게 늘려놓은 그런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매출액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신뢰가 덜 가죠.
그런 상황에서 1분기 실적 예상치 보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지만 분기 대비해서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많이 줄죠. 그 대신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전환.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을 보고도 약간 고개가 갸우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분기 때 보면은 이제 1758 다시 상승 추세를 타고 영업이익이 137억 원으로 조금 높아지니까 그렇다면 이 종목의 그 어떤 영업이익이나 이 실적 흐름은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아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간 컨센서스 보면 올해 이렇죠. 705억 원으로 아까 분기 실적에서 1, 2분기 다 합쳐도 2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705억이라는 거는 하반기에 500억 원대. 그러니까 역시 하반기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1분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2월. 그러면 결국에 방향은 맞다는 거예요. 방향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또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 자, 지금 매출액이 작년에 6,496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한 7,500억, 1,000억 정도가 늘죠. 내년에는 1조 2천억.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올해 작년보다 120%, 내년에는 올해보다 164%, 아마 내후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SKI 테크놀로지, 이 2차 전지 종목들은 마침 지금 이제 에코프로들, 포스코들 위주로 먼저 해서 이제 방향이 바뀌었지만 이게 완전히 저점에서 지금 잡아서 수익을 뭐 몇십 %씩 이렇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주가가 눌리면 다시 더 사는 기회로 만들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왜냐면 방향이 이렇게 보이니까요. 실적 방향이.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극재, 음극재가 간 다음에는 전해질, 그러니까 양음이 있으면 그 양극재와 음극재 안에서 그 전류를 이제 만들어주는, 운반해주는 전해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폭발 위험을 생각하면은 가운데 양음을 분리해주는 분리막,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그 4대 요소라고 부르는데 SKI 테크놀로지의 분리막도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지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양극재와 음극재가 먼저 가고 그리고 엔캠 같은 전해질이 지금 뭐 동화 기업 같은 그 전해질들이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아마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관심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분리막도 당연히 주가가 잘 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볼 종목들 쫙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 그다음에 SKC 같은 종목, 그 이후에 이제 갈 만한 종목들 자,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이후에 천보도 그렇고 지금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먼저 가는 게 에코프로들 그리고 포스코들 이 종목들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대장주니까. 그리고 코스피에서 이제 최근에 다시 그 저점 어떤 매수 들어오기 시작한 LG화학이라든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또 이제 관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는 이 실적 방향만 가지고도 좀 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은데요. 이제 다만 최근에 또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아마 좀 눌릴 수 있거든요. 지금 하루 정도 더 가고 나면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팔자는 게 아니고요. 눌릴 때 팔자는 거예요. 눌릴 때는 눌리는 상황을 보고, 이 정도면 견딜만 하겠네 하면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 제가 왜 가끔이 아니라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어느 정도면 내가 견딜 수 있는지를 사실은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나는 한 3% 정도를 기준으로 3%보다 빠지면 대략 한 20% 정도 덜어야지. 이거는 그냥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임의로. 아니면 나 3%는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3%보다 5%까지는 한번 견뎌보겠어. 5% 만약에 5%보다 빠지면
한 뭐 3분의 1 정도 덜어야지. 아니면 뭐 10%만 팔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을 미리 해놓고 오히려 아예 그냥 뭐 바쁘시면 그 정도 가격대에다가 그 정도 매물을 걸어 놓으세요. 매도를. 그래 놓고 나중에 보면 이 정도에서 팔렸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더 빠졌으면 그거라도 줄이길 잘했다 이럴 수 있는 거고,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그때마다 다르지만 그걸 계속 지켜볼 수 없다면 그냥 딱 미리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그 매도를 걸어놓거나 뭐 매수를 걸어놓거나 하는 식의 방법을 찾는 게 좋은데, 일단 길게 볼 때 실적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버틸만 하다고 보고요. 자, 수급을 보면 개인 매수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82,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이제 어느새 67,000원까지 빠진 겁니다. 결국은 수급입니다.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인데, 이제 기관은 연기금이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게 부담스럽고, 금투가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거. 이거는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 다만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또 저점 부근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저점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게 1년치 일봉을 딱 보면 결국은 뭐 64,000원 정도에서 매물대 바닥 나오죠. 지금 64,000원 부근까지 빠지지 않았죠. 65,000원 정도에서 딱 바닥을 잡았는데, 64,000원대 밀리면은 이건 저점 매수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65,000원, 64,900원 이 부근에서 바닥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67,000원이라는 가격대는 65,0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 조금 더 양보해서 64,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 이상 일단 홀딩해도 될 것 같고요. 64,000원이 밀리면 58,000원 그 밑에 지난번 이제 전 저점 58,500원 이 가격인데, 여기서 설마 더 빠질까?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차트만 보면 58,500원이 더 밀리면 뭐 바닥이 더 뚫리겠지만, 스토캐스틱도 바닥이고 이제 과매도 구간에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단기로 반등한다고 하면은 지난번 1월 말, 1월 초에 있었던 뭐 481선, 241선 이런 구간을 거쳐서 이번에는 121선이나 61선 있는 75,000원, 76,000원 이 부분까지 단기적으로 반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SKIC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지난주에 있었던 65,000원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타이트하게 이 가격 깨지면 조금 비중을 덜겠다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64,000원 뭐 밑으로 빠질 때까지는 좀 견뎌보지 뭐 매물대 보고 가든가, 아니면 그것도 깨지면 58,500원이니까 뭐 6만원 깨지면 뭐 비중 축소 뭐 이렇게 가든가, 조금 여유 있게 뭐 방법은 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3%, 5%, 10%이 정도 선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서 손절을 잡고 갈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최근에 나온 분기 실적에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저는 뭐 좀 날카롭게 분석했다고 생각하는 2개 리포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키움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일회성 요인으로 실적 기대치 큰 폭 상회, 이런 제목이 달렸고요. 올해 상반기에 불확실성이 예상이 되지만 연내에 북미로 가는 신규 고객 확보 가시화로 성장 모멘텀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슨 말이냐면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지만 연내에,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모멘텀이 확보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놨지만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상반기는 불확실해.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돈을 잘 벌게 될 거야.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실적은 일회성 요인이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정적으로 돌아섰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건 뭔가 투자를 줄이거나 어떤 그 지출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폴란드 공장의 기저효과, 비용 개선 효과, 이런 등등이 중국 법인의 인센티브 이런 등등인데, 매출이 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SK증권 리포트도 하나 보여드리면 2025년에 고객사 다변화 주목, 이런 제목이 달려있고, 자, 밑에 보시면은
4분기는 비용 절감 효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비용 절감. 매출이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늘었으니까 이건 비용 절감으로 실적이 개선된 거니까 일회성이다. 똑같은 결이 똑같고요. 자, 2024년에 수요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그래서 2024년 영업이익이 441억 원으로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컨센서스가 점점 줄고 있는 것도 이제 관심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방향은 뭐 달라질 거 없고요. 25년에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아마 2026년은 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특히 상반기에는 주가도 좀 흔들리고 아마 여러 가지로 애먹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도 24 하반기 25 뭐 26 방향 보고 가는 거지 뭐 하면은 바닥을 대략 뭐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뭐 길게 가져가자. 그러면 이거 한 뭐 10만 원 안 가겠어?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짧은 변동에 이제 대응을 하겠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6만 4천 원 아니면 6만 3천 원 아니면 5만 8천 원 이 정도의 바닥을 두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난 더 사야지 뭐 이렇게 가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느냐에 따라, 뭐 투자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법이 될 겁니다. 이게 잘 명심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궁금하시면 뭐 텔레그램으로 말씀을 주세요. 제가 좀 더 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전망도 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한국선제입니다. 한국선제는 자,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뭐 하는 회사야? 한국선제. 철강제 기타 하는 한 줄짜리 여기에 보면 매출 비중이 47.6%. 그러니까 철강제 만드는 회사구나. 자, 지배 회사인 한국선제는 아연 도금 철선 및 스테인리스 강선의 생산 판매와 더불어 철강제 유통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더불어 하고 있는 철강제가 사실상 본업이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 차지하는 게 조선 해양 플랜트 원자력 화력 수력 발전 설비 CNG 및 수소용 자동차 산업 해외 정유 시설의 대형 플랜트 등의 부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18.3%, 그 다음에 아연 도금 철선 이게 1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연 도금 철선 이 부문이 하나 있고요. 아연 도금 철선. 그래서 도금 제품 아연 도금 철선과 아연 도금 강선이 있고, 비도금 제품 보통 철선과 경강선. 결국은 도금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이게 하나가 있고요. 사업 내용 중에.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인리스 강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녹이 잘 슬지 않고 열에 잘 견디고 가공이 다양한 점, 표면이 아름답고 외부 충격에 강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 스테인리스 강선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는 철강제라고 돼 있는데, 뭐 네 줄밖에 안 되긴 하지만 현재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아연 도금 스테인리스 강선이 주력이었는데 주력보다는 철강제 쪽으로 이제 조금 바뀌어 있는 뭐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한국선제, 저는 뭐 스테인리스 때문에, 아연 도금 때문에, 철강제 때문에 이걸 관심을 갖고 저한테 물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아마도 이것 때문일 겁니다. 자회사 한국선제 줄인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어요. 코스닥에. 이 피팅 밸브 부문이라고 하는 이 한선 엔지니어링의 기대가 시장에서 좀 있었어요. 자,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석유화학, 조선, 해양, 방산, 육상 해상 플랜트, 우주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연료전지, ESS 등. ESS가 뭐죠? 에너지 저장 장치, 2차 전지잖아요. 여기에 유체 흐름의 제어가 필요한 산업군의 S락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밸브 잠근다는 거죠. 자, 밑에 다시 수소연료전지, 2차 전지 등의 산업군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고, 이걸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반도체 있죠. 그러니까 한선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우주항공, 방산, 그 다음에 뭐 조선,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도 지금 이제 좋아질 업종이죠. 수소도 좋아질 종목이죠. 여기에다 2차 전지까지 뭐 여러 업종에 두루두루 그 발을 걸쳐놓고 어떤 업종이 잘 가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선 엔지니어링의 11월 코스닥 입성 이때 당시에 관심을 좀 받았던 겁니다. 자, 실적을 볼게요.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9억 원이 나왔고 매출액도 조금 늘었는데 1년 전에 6억 3천 나왔으니까 3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77억, 작년에 104억이었습니다. 매출액은 작년하고 비슷하고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크게 달라지는 건 일단은 3분기까지는 없었고요. 4분기 이후에 한선 엔지니어링의 연결이 어떻게 됐을까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자, 수급을 보면은 개인 매수와 기관 매수가 이어지고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한 달 전에 3,700원대에서 지금 3,600원대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업체 기관이 매일같이 사고 있는데 기관 중에 누가 샀나 보니까 투신이 매일같이 사고 있다. 투신은 뭐냐면 개인들 펀드예요. 펀드. 그러면 개인들 펀드가 들어오는 결국 개인만 사고 있는 회사 한국선제는 결국은 이제 기관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외국인은 팔고 있고 개인은 사고 있는데 개인하고 외국인의 수급 어떤 균형이 계속 외국인은 팔고 있고 개인은 사고 있고 기관은 관심 없는 회사. 결국은 투자에 별로 이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는 회사는 아닙니다. 자, 일봉 볼까요? 일봉 보면은 별 느낌이 없죠. 그 분홍색 241선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1년 동안 계속 저항을 3차례, 4차례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만 11월 달에 이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작년에 좀 상승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한선 엔지니어링 이제 코스닥 상장 기대 때문에 10월부터 올랐던 건데요. 3,700원에서 4,300원까지 한 20% 정도가 올랐었습니다. 한 달, 2달 만에. 그런데 갑자기 장대연봉 막 쏟아지면서 흘러내렸죠. 그 이후에, 11월 말 이후에. 정확하게 한선 엔지니어링 상장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한선 엔지니어링이 상장한 직후 한 일주일 동안 원래 상장 전 가격 3,700원까지 내려온 거고요. 여기서 횡보를 하죠. 한 달 반 정도. 횡보하면서 실적이 별로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인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밀린 거고요. 올해 들어서는 뭐 3,6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20일선에 눌려 있는 상태. 수급도 재미없고 차트도 재미없고 한선 엔지니어링 실적 기대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물론 그 철강이라든가 뭐 스테인레스라든가 뭐 한선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한선 엔지니어링이 가치가 좋으면 한선 엔지니어링을 사면 돼요. 한국 선제는 이제 모회사니까. 그래서 이 한국 선제가 지난 뭐 4,900원, 작년 4월 이런 가격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져야 뭐 스테인레스든 뭐 아연 도금이든 이런 것들이 철강이 잘 팔리는 거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연결로 좀 어느 정도 뭐 약간의 비중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한국 선제 본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저는 뭐 절대 관심을 갖지 않고 관심을 갖더라도 나중에 경기가 한참 돌아서고 뭐 이럴 때죠. 철강 쪽에 이제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아질 때 그때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지금 투자에 매력 있는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들 가격을 조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에코프로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에코프로를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는 너무 좋은 게 초록색 60일선을 넘었어요. 그러면 자,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분홍색 241선 70, 대략 72만 몇천 원, 한 73만 원 정도를 보고 거기까지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것이냐. 73이라는 건 앞숫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70만 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그 변동이 있을 수 있고 1차 70, 2차 73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곧바로 저기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 갈 수도 있어요. 수급이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다만 좀 눌리게 되면 61선 정도, 62만 8천 원 정도를 저점 지지를 확인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64만 8천 원에서 주가가 좀 밀리더라도 62만 8천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그냥 홀딩해도 돼요. 그런데 깨면 62만 8천을 깨면 다시 이제 21선 부근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상승 시 73까지 홀딩. 1차는 70이니까 70만 원까지 홀딩. 2차는 73 이렇게 보시고요. 하락 시 62만 8천 61선 지지 못 받으면 21선 부근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주의, 이렇게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을 보면은 지금 21선에 눌렸고 바닥에 이거는 이제 3일선인데 3일선의 지지, 그러니까 3일간의 평균선에는 지지를 받았고 21선에는 눌렸고, 이게 이틀 연속으로 21선에 눌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21선에다 선을 그어보면 24만 9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24만 3,500원이니까 여기서 주가가 반등을 할 때 21선 부근에서 또 헤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1선 24만 9천 원을 돌파하면 그때는 에코프로처럼 이제 위쪽에 있는 241선 26만 8천 원 부근까지 주가가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만약에 21선에서 눌린다면 다시 아래쪽에는 23만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면 좋겠다. 이 에코프로 BM은. 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홀딩스는 굉장히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61선에 이제 돌파를 못하고 눌렸기 때문에 바로 아래쪽에 있는 21선 44만 8천 원, 여기가 바닥 5천 원 정도가 밀리면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61선을 다시 돌파할 경우, 6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경우엔 49만 원까지, 121선 49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지라인 44만 8천, 대략 45만 원 정도 지지를 확인해야 되고, 뭐 44만 8천 원이죠. 지금부터 한 5천 원 정도 아래, 좀 하락하면은 44만 8천 원 정도, 상승하면 49만 원까지 간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60일선을 바로 돌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49만 원까지 간다는, 뭐 목표가 49만 원, 한 50 정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로 밀린다면 44만 8천 정도를 찍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거기서 밑으로 다시 눌릴 수도 있는, 그때 확인하면서 눌리면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 지금 아래쪽에 스토캐스틱이 이제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의 거래에 보면은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4만 8천 원 지지, 49만 목표,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21선을 돌파하면서 위에 안착을 해 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5%대 상승이 나오면서 뚫었기 때문에 강하게 아마 61선 부근 31만 원 정도까지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만약에 여기서 눌리면, 내일 눌리면 21선 27만 원, 27만 1,000원 이 정도 가격대까지 뭐 하락할 수도 있는, 그래서 빠지면 21선 27만 원 지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거보다 더 빠지면 다시 481선으로 다시 눌리는 거고요. 올라가면은 27만 원이 아니라 이제 저 위쪽에 있는 30만 넘게 31만 원, 대략 30에서 31 그 사이 구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점과 고점 사이에 대응은 각자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21선 밑으로 뚫리면 팔겠어, 뭐 이렇게 가도 되고요. 아니면 21선 부근까지 밀리면 좀 더 사야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내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를 거고, 아마 각자 처해 있는 그 비중이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31 정도로 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목표가 30일 정도로 하고 좀 길게 가져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20일선을 뚫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은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 아마 내일도 좀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는 한 종목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사셔서 제가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평균 매수가가 18만 원 정도에 걸쳐져 있고 17만 원대 그러니까 어제 하루 목요일 날 하루만 보면 18만 원 정도고 일주일치로 봐도 17만 원짜리 17만 1,000원인가 2,000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지금 16만 8,500원이라는 가격대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물려 있는 가격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물려 있지만 60일선 밑으로 빼지 않고 아래 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60일선을 기준으로 60일선보다 밀리면 그러니까 아마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초가가 하락 출발을 할 경우 지금 아래쪽에 있는 지금 21선 16만 4천 원 정도까지 조금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6만 4천 원을 깨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 더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15만 원대 대략 뭐 15만 한 몇천 16만 원 밑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무리 많이 빠져도 15만 원보다 빠지진 않을 겁니다. 15만 원보단 빠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한 번 정도 더 15만 원 정도까지 밀리면 오히려 매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시초가 갭상승 띄워놓고 하락한 것은 좀 이거는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은 건데 60일선 지지를 보여줬다는 건 하루 정도 수급이나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보자는 거니까요. 그래서 60일선보다 주가가 밀리면 16만 4천 원 정도에서 지지를 확인. 16만 4천 원이 깨지면 16 정도에선 바닥 잡지 않을까 하고 좀 견뎌도 좋고 비중을 좀 줄여도 좋고 16이 또 깨지면 더 비중을 줄여도 좋고 또는 16 정도에서는 사도 좋고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래쪽에 121선, 11선 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빠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대략 16에서 16만 4천 원 그 사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이제 내일 개장을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전망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거는 이제 내일 또 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다음 주 이번 주 한 주에 그 전망과 예상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번 주는 미국의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다음 달 PPI 그러니까 PPI가 다음 달 CPI를 전망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 한 주가 상당히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매우 흥미로운 한 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한 주 뭐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오늘 12일 오늘 하루 정도는 뭐 제 방송도 그렇고 뭐 각자 갖고 계신 종목들 들여다보면서 다음 주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